재미있게 다 읽은 소설만 소개하는 미스터 버티고 책방의 신간 소개. 오늘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입니다. 번역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 신기해서 읽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 개봉한 말 없는 소녀의 원작 소설이었네요. 바로 소설로 들어가서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클로너걸에서의 첫 미사를 마친 다음 아빠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을 향해 웩스퍼드 깊숙이 차를 달린다. 덥고 환한 날이다. 들판에 군데군데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길을 따라 푸릇한 빛이 갑자기 일렁인다. 우리는 아빠가 포터5 카드 게임에서 빨간 쇼트온 암소를 잃었던 힐레일리 마을을 통과하고 그걸 딴 사람이 곧장 소를 팔아치웠던 카뉴 시장을 지난다. 아빠는 조수석에 모자를 내던지더니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피운다. 나는 따은 머리를 풀고 뒷좌석에 누워 뒷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다. 군데군데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고 분필을 칠한 듯한 구름이 떠 있다. 도박꾼 아빠가 먼 친척 집에 아이를 맡기러 가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기 엄지를 핥더니 내 얼굴에 묻은 무언가를 닦아준다. 엄마의 엄지보다 부드러운 손가락이 먼지 모를 것을 말끔하게 닦아내는 느낌이 든다. 아주머니가 내 옷을 보자 나도 아주머니의 눈을 통해서 내 얇은 면 원피스와 먼지투성이 샌들을 본다. 우리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흐른다. 묘하게 무르익은 산들바람이 마당을 가로지른다. 들어가자, 아가. 아주머니가 나를 안으로 이끈다. 복도로 들어가자 잠시 캄캄해진다. 내가 머뭇거리자 아주머니도 같이 머뭇거린다. 후끈거리는 부엌으로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나에게 앉으라고,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말한다. 빵을 굽는 냄새 외에도 소독약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살짝 난다. 아주머니가 오븐에서 루바브 타르트를 꺼내 식힌 망에 얹는다. 얇은 페이스트리는 시럽이 부글거릴 정도로 뜨겁고 바삭하게 구워졌다. 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오지만 부엌은 뜨겁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길쭉한 물잔에 꽂힌 길쭉한 프랑스 국화는 물잔만큼이나 고요하다.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다. 아주머니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아이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워줄 정도로 세심합니다. 그리고 집안은 소독약과 표백제 냄새가 살짝 날 정도로 정갈하고 오븐에서는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다른 아이의 흔적은 없습니다. 나는 아빠가 후진시킨 차가 진입로로 나간 다음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바퀴가 캐틀 그리드를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어를 바꾸는 소리, 우리가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들린다. 아빠는 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떠났을까? 마당을 가로지르는 묘하게 무르익은 바람이 이제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크고 하얀 구름이 헛간을 넘어 다가온다. 뭐 불편한 거 있니 애야? 아주머니가 묻는다. 나는 샌들 속에 지저분한 발을 내려다본다. 킨셀라 아저씨가 다가선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우린 괜찮아. 세상에, 아빠가 네 짐도 안 내려주고 가버렸구나.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러니 네가 이럴 수밖에. 정말 덜렁거리는 사람이라니까. 아빠는 아이의 가방도 잊은 채 작별 인사도 없이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태양이 기울어서 일렁이는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는지 보여준다. 순간적으로 무서워진다. 나는 아까 이 집에 도착했을 때처럼 집시 아이 같은 애가 아니라 지금처럼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뒤에서 아주머니가 지키고 서 있는 내가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먹이잔을 물에 담갔다가 입으로 가져온다.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이다. 나는 머그잔을 다시 물에 넣었다가 햇빛과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올린다. 나는 물을 6잔이나 마시면서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주머니가 나를 끌어당겨 풀밭에 다시 안전하게 올려놓은 다음 혼자 내려간다. 양동이가 옆으로 잠시 떴다가 가라앉아서 꿀꺽꿀꺽 반가운 소리를 내며 물을 삼키더니 수면 밖으로 나와 들어 올려진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오솔길을 따라 밭을 다시 지나올 때 내가 아주머니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없으면 아주머니는 분명 넘어질 것이다.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는 틀림없이 양동이를 2개 가져왔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런 기분을 또 언제 느꼈었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그랬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기억할 수 없어 행복하기도 하다. 낯선 곳에서의 삶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아주머니와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아이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약간 무서워하며 첫 잠을 잡니다. 아주머니는 몸을 숙이고 입맞춤을, 가벼운 입맞춤을 한 다음 잘 자라고 인사한다. 아주머니가 나가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방을 둘러본다. 벽지에 색색의 기차가 달리고 있다. 기찻길은 없지만 군데군데 작은 남자애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벽지에 그려진 남자의 모습들이 하나같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엄마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딸일까 아들일까 생각한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언니들을 생각한다. 언니들은 옥외 화장실의 벽공벽에 흙덩이를 던질 거고 비가 오면 흙덩이가 물러져서 진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 예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된다. 나는 최대한 오래 깨어있다가 억지로 일어나 요강에 앉지만 몇 방울밖에 안 나온다. 나는 침대로 다시 들어가 약간 무서워하며 잠이 든다. 밤이 깊은 뒤에 아주머니가 들어온다. 나는 꼼짝도 않고 누워서 자는 척 숨소리를 낸다.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고 침대에 아주머니의 무게가 느껴진다. 불쌍하기도 하지. 아주머니가 속삭인다. 네가 내 딸이라면 절대 모르는 집에 맡기지 않을 텐데. 나는 이 새로운 곳에서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겪어본 적 없는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깬다. 킨셀라 아주머니는 나중에 침대 시트를 벗길 때에야 알아차린다. 세상에.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이거 좀 볼래? 아주머니가 말한다. 네? 지금 당장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끝내고 싶다. 매트리스가 낡아서 말이야. 아주머니가 말한다. 이렇게 습기가 차지 뭐니. 항상 이런다니까. 널 여기다가 재우다니.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매트리스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서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으로 나간다. 개가 다가와서 킁킁 냄새를 맡더니 뒷다리를 들려고 한다. 저리 가! 아주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외친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킨셀라 아저씨가 밭에서 돌아온다. 매트리스 때문에. 아주머니가 말한다. 빌어먹을 매트리스에 습기가 차서. 저 방이 원체 습하다고 내가 말 안 했나? 그랬지. 아저씨가 말한다. 그래도 어쩌자고 이걸 혼자서 끌고 내려와? 혼자 아니었어. 아주머니가 말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는 매트리스를 세제와 뜨거운 물로 문질러 씻은 다음 그대로 두고 햇볕에 말린다. 끔찍하군. 아주머니가 말한다. 시작부터 아주 끔찍해. 우리 둘 다 고생했으니까 베이컨이라도 먹어야겠다.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이는
자다가 그만 오줌을 싼 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애꿎은 매트리스 탓을 하죠. 그리고 베이컨까지 구워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이 편안함이 끝나기를, 촉촉한 침대에서 잠을 깨거나 무슨 실수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거나 뭔가를 깨트리기를 계속 기다리지만 하루하루가 그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우리는 해가 뜰 때 일찌감치 일어나서 아침으로 달걀 요리와 토스트, 마멀레이드를 먹는다. 식사가 끝나면 킨셀라 아저씨는 모자를 쓰고 밭으로 나간다. 킨셀라 아주머니와 나는 해야 할 일들을 큰 소리로 쭉 읊은 다음 일을 한다. 우리는 루바브를 뽑고 타르트를 만들고 굽돌이에 페인트를 칠하고 온스탱크 벽장에서 침구를 전부 꺼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빨아 말린 옷을 전부 걷고 스콘을 만들고 욕조를 문질러 닫고 계단을 쓸고 가구에 광을 내고 양파를 끓여 소스를 만들고 그 소스를 용기에 담아 냉동고에 넣고 꽃밭에서 잡초를 뽑고 해가 지면 여기저기 물을 준다. 그러고 나면 저녁 식사와 밭을 가로질러 우물까지 걸어가는 일만 남는다. 매일 저녁 9시 뉴스에 맞춰서 텔레비전이 켜지고 일기예보가 끝나면 나는 이제 잘 시간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새로운 집에서 아이는 평온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로 옷을 사러 갑니다. 킨셀라 아저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더니 나에게 뭔가를 건넨다. 그걸로 초코 아이스 하나 사면 되겠네. 내가 손을 펴고 1파운드 지폐를 빤히 본다. 이 돈이면 초코 아이스 6개는 사겠는데? 아주머니가 말한다. 아, 애는 원래 오냐 하는 거지.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뭐라고 해야 하지? 아주머니가 나에게 묻는다. 고마워요. 내가 말한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껴서 잘 써라. 아저씨가 웃는다. 아주머니가 나를 포목점으로 데리고 가서 카운터에서 짜깁기 바늘 한 쌈지를 사고 노란 배가 나렴된 오일 크로스를 4m 정도 산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옷을 파는 위층으로 올라간다. 아주머니가 면 원피스와 팬티와 바지, 상의를 몇 벌 고른 다음 입어보라며 커튼 뒤로 데리고 들어간다. 내 키가 꽤 크네요. 점원이 말한다. 우리 집안은 다 커요. 아주머니가 말한다. 엄마를 쏙 빼닮았군요. 이제 보니 알겠네요. 점원이 연보라색이 제일 잘 맞고 잘 어울린다고 하자 킨셀라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친다. 아주머니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온 날 아주머니가 입었던 것과 무척 비슷한 반팔 라연 블라우스와 짙은 파란색 바지, 앞쪽에 버클과 끈이 달린 에나멜 가죽 구두, 팬티,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양말도 사준다. 점원이 명세서를 건네자 킨셀라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내서 돈을 낸다. 예쁘게 입으렴. 점원이 말한다. 엄마가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거리로 나오자 강렬한 햇빛이 다시 느껴진다. 눈이 멀 것 같다. 나는 마음 한구석으로 햇빛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구름이 껴서 제대로 좀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줌마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지만, 그래서 눈이 멀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초상집에 가서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죽은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옷장에 아직도 그의 옷이 걸려 있어? 나는 모든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막힌다. 그의 옷이요? 그래.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말한다. 걔 방에서 잔다고 했으니 당연히 알겠지. 못 봤니?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원래 아주머니가 갖고 있던 옷을 입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고리에 가서 다 새로 샀어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말이니? 세상에나. 아주머니가 말한다. 누가 봐도 100살은 다 되어가는 줄 알겠다. 전 좋아요. 내가 말한다. 잘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잘 어울린다고? 글쎄.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렇겠지. 하긴 그동안은 죽은 애 옷을 입고 지냈으니. 네?
킨셀라씨 아들 말이야. 멍청하긴. 몰랐니?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두 사람이 널 만나기 위해서 굴려야 했던 바위돌이었나 보지. 애가 그 집 늙은 사냥개를 따라서 거름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지 뭐니. 그리고 아이는 그 이야기를 킨셀라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말하고, 그러자 아저씨는 새 구두를 길들인다는 핑계로 아이와 둘이 밤바다로 산책을 나갑니다. 킨셀라 아저씨가 손을 놓자 나는 사고 아래로 검은 바다가 거품 부글거리는 요란한 파도를 출렁이는 곳으로 달려 내려간다. 나는 물러가는 파도를 향해 달리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자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친다. 킨셀라 아저씨가 나를 따라잡고 우리는 신발을 벗는다. 우리가 바닷가를 따라 걸으니 바다가 맨발 밑에 모래를 핥힌다. 중간중간 아저씨는 내가 달리도록 내버려 둔다. 한 번은 아저씨의 무릎에 물이 닿는 곳까지 들어갔다가 아저씨의 목마를 탄다. 무서울 거 없다. 아저씨가 말한다. 네? 무서울 거 없다고. 달이 다시 나오자 아저씨가 램프를 끄고 우리는 달빛 속에서 사고를 내려왔던 길을 쉽게 찾아 따라간다. 사고 꼭대기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으려 하자 아저씨가 나를 말리며 직접 신겨준다. 그런 다음 자기 신발을 신고 끈을 묶는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멈춰 서서 바다를 돌아본다. 보렴, 저기 불빛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3개가 됐구나. 내가 저 멀리 바다를 본다. 아까처럼 불빛 2개가 깜빡이고 있지만 또 하나가 두 불빛 사이에서 또 다른 불빛이 꾸준히 빛을 내며 깜빡인다. 보이니? 아저씨가 말한다. 네, 내가 말한다. 저기 보여요. 바로 그때 아저씨가 두 팔로 나를 감싸더니 내가 아저씨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끌어안는다. 이렇게 킨셀라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사랑을 듬뿍 받던 아이는 결국 엄마가 해산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퉁이를 돌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곳에 도착하니 아저씨가 대문 잼새를 돌려놓고 다시 잠그고 있다. 아저씨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자기 손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내 발이 진입로 중앙에 풀이 지저분하게 자란 부분을 따라 달리며 울퉁불퉁한 자갈을 세차게 밟는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내 발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딱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저씨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그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저씨의 품에 부딪힌다. 아저씨가 팔로 나를 안아든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나를 꼭 끌어안는다. 쿵쾅거리는 내 심장이 느껴지고 숨이 헐떡거리더니 심장과 호흡이 제각각 다르게 차분해진다.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지난 것만 같은데 나무 사이로 느닷없는 돌풍이 불어 우리에게 크고 뚱뚱한 빗방울을 떨어뜨린다. 눈을 감으니 아저씨가 느껴진다. 차려입은 옷을 통해 전달되는 아저씨의 열기가 느껴진다. 내가 마침내 눈을 뜨고 아저씨의 어깨 너머를 보자 아빠가 보인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흔들림 없이 굳세게 다가온다. 나는 손을 놓으면 물에 빠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저씨를 꼭 붙은 채 아주머니가 목구멍 속으로 흐느끼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소리를 듣는다. 꼭 한 명이 아니라 2명 때문에 우는 것 같다. 나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뜬다. 킨셀라 아저씨의 어깨 너머 진입로를 아저씨가 볼 수 없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저씨의 품에서 내려가서 나를 자상하게 보살펴준 아주머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더욱 심오한 무언가 때문에 나는 아저씨의 품에 안긴 채 꼭 잡고 놓지 않는다. 아빠, 내가 그에게 경고한다. 그를 부른다. 아빠.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고 내용도 그다지 별거 없습니다. 주정뱅이의 도박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가난한 식구 많은 집의 9살짜리 아이가
먼 친척집에 보내져 따뜻한 보살핌을 받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타임즈에서 뽑은 21세기 최고의 소설 50선에 선정되었고 출간일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아일랜드에서는 모두가 읽는 소설로 자리 잡은 작품입니다. 추천글을 보면 모든 문장이 문체와 감정을 어떻게 완벽하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찬사가 나오는데 읽고 나면 아마 공감하실 듯 싶습니다. 짧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아이가 아저씨 품에 안겨서 아빠 하는데 친아빠가 온다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저씨를 아빠로 부르는 것이기도 한 중의적인 표현을 그린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재미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Daddy.